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황 때문이 아닌 구조적 위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난 20일이었나요? 정부가 기업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의 원인을 좀 짚어보고 타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석유화학 산업하면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끈 산업이자 또 수출 역군으로 손꼽혀 왔는데, 이게 몇 년간 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 건지 네.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현재 상황을요. 예, 원래 석유화학 산업은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그래서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비즈니스인데, 네. 사실 이번 같은 사이클은 좀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로나 직후인 2021년도에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돈도 많이 풀렸었고 내구재 수요도 폭발을 하면서 21년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2022년도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네. 올해까지니까 대략 한 4년 정도 4년 정도 지금 어려운 협황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롯데케미칼, 대표적인 우리나라 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이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4년 누적 영업 적자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4천억 원. 예. 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3년째 적자인데 네. 화학 쪽에서만 5천억 원의 적자를 지금 3년간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뉴스화 많이 되고 있는 여천 NCC 네네. 같은 경우가 지금 4년 연속 적자고 4년 누적 적자가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네. 여천 NCC 같은 경우 지금 부채 비율이 거의 한 33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계속 적자인데도 설비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전반적인 영업 적자가 나다 보니까 쌓여 있는 자본금이 없어서 네. 계속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석유화학하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합성 섬유라든가 합성 뭐 고무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석유화학 산업이잖아요. 사실 우리 실생활에 전반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중요한 제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게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한국만 힘든 건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업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유럽에서도 지금 설비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예, 심지어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 업체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재무 구조가 좀 흔들리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기사화가 많이 되고 네.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최근 3년 동안 왜 힘들었냐라고 보면, 일단 저희가 이 업황을 결정짓는 게 수요와 공급, 원가, 이렇게 세 수요, 가지로 공급, 원가. 나눠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유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원유 가격이 중요해요. 네. 근데 2022년 러우 전쟁이 있었고 그 네. 뒤로도 지정학적 요인들이 중동에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레벨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극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유가가 높으면 아무래도 물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물가 부담 수요가.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 위축이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죠.
관세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부분도 이제 수요를 눌러버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원가와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 측면은 마지막으로 공급 같은 경우는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하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네. 공급적인 부담도 같이 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중국마저도 지금 업황이 그럼 안 좋은 네, 거예요. 너무 맞습니다. 많이 짓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글로벌리 4위 정도 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산단, 저희가 여수 산단 여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직 계열화가 쭉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네.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나 힘들어졌던 건 사실 러우 전쟁 이후로 중국 업체들이 워낙 원유를 저렴하게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 러시아 원유가 사실은 전쟁이 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아. 그걸 받아줄 그러니까 수 원가 있는 부담이 적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중국만 이 러시아 원유를 받았을 수 있었고 인도도 네. 받았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받았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란 원유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는 못 받았었지만 중국은 전부 다 그걸 다 받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 원가가 차이가 얼마나 났냐면 네. 10불에서 20불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아. 이게 별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렴한 원재료를 도입해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여천 그 NCC 말씀하셨잖아요. 네. NCC가 이제 나프타 납사 분해 시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청취자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다 보니까 네. 중동이라든지 혹은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원유를 수입하게 되면 이 원유를 정유업체들이 정제를 합니다. 네. 그럼 정제를 하면 휘발유라든지 등경유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네. 그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납사라는 네. 제품입니다. 네. 나프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이 납사를 쪼개는 설비들을 저희가 NCC 크래킹 센터. 예,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네, 해서 네. NCC 설비라고 부르고요. 예.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가 이 NCC를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네. NCC 업체들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죠.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 중에서도 이 납사 분해 시설 NCC가 공급 과잉이 특히 많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NCC가 특히나 중국이 설비를 많이 짓는 바람에 네. 이 NCC 쪽이 공급 과잉이 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NCC로부터 나오는 화학 제품을 받아서 또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하는 화학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다운스트림 업체들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네. 그런 업체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업황이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적자를 전혀 내질 않았어요. 최근에도. 네. 그래서 지금은 업스트림 업체들, NCC 업체들이 좀 많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업스트림은 생산하는 거고. 예, NCC 업체들을 주로 NCC 저희가 업체들이고.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네. 반면에 NCC로부터 받아 쓰는 업체들, 다운스트림은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네. 적자를 낸 적이 없어서 최근에 아, 그렇군요. 좀 상황이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오랫동안 그 석유화학 업계를 분석해 오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 사실 이제 많은 산업이 그렇듯이 석유화학 분야도 과거에 또 위기를 겪었고 뭐죠 그 사이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몇 년간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사이클에 우리가 불황의 사이클에 있는 건지 근데 좀 이게 좀 장기화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아예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업황이 꽤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이 사이클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최근 3, 4년 동안 있었던 상황이 정말 유례없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유가도 너무 높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전쟁 나면서 원가 구조도 굉장히 뒤바뀐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었던 구간이 최근 한 4년 동안이었다고 보고 결국 이거는 이제 정상화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이클 자체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사이클의 저점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희 좀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중국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지금 최근에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강도가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자율 규제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네. 거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구조조정 대상의 범위가 예전에는 30년 이상 된 설비에 대해서 구조조정 대상이었는데 네. 지금 20년 이상 된 설비로 좀 확대시킨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에틸렌 80만 톤 이하짜리 설비들도 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에틸렌 80만 톤 이하짜리는 중국 내에서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설비가 모두 다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건 아니고 네. 조사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업체들은 폐쇄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업체들은 개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타임라인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뉴스 플로우도 나올 거고 네. 혹은 실질적으로 액션도 취해질 거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 바닥의 시그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그동안 않겠나.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했다라면은 증설 속도 같은 것도 좀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완화되고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것 같을 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공급 요인이 조금 완화될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럼 석유 화학 산업의 위기가 전 산업으로까지 번질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NCC 업체들이 네. 시총 사이즈도 크고요. 네. 그리고 기업 사이즈도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모든 업체들이 다 지금 힘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부가 그 지난달 20일이었잖아요. 네. 석유화학 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그 수평 통합과 수직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평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업체들끼리 설비를 없애는 통합시키는 예, 네. 그거를 수평 통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수직 통합 같은 경우는 정유사와 화학 업체를 합치는 방안 아, 네.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수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러한 방안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전체 에틸렌 설비가 대략 한 1,400만 톤 정도가 네. 되는데 최대한 370만 톤까지 줄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설비의 대략 한 25%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얼마를 줄여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얼마나 줄일지 연말까지 계획안을 짜오면 거기에 기업들 니네들이 짜봐라. 짜와서 네. 짜오면 네. 우리가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뭐 법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한 3개월 네. 안에 이야기가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들끼리 이제 나름대로 눈치 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각종 안들을 이제 회사들은 최적의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구 노력을 우선으로 하고 정부 지원을 나중에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맞습니다. 지금 방침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 좀 아까 아쉽죠. 예. 어떤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좀 정책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해봐라라고 나오니까 가이드라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꽤 부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내가 나서서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 줄이겠다, 구조조정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산단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고용 그 효과도 크고 이런데 그게 먼저 나서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또 이제 정부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뭐 조선업의 예를 봐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가장 경쟁력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설비들을 먼저 폐쇄하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밝힌 기업은 없는 것. 예, 없는데 그렇죠. 뭐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방송에서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지난해 말인가에도 그 석유화학 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 없었나요?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말 25%까지 줄여야 되는 게 정부의 판단인
우리가 25%는 아까 중국이 25%를 줄여야 된다고 하셨죠. 우리나라 전체 설비의 25%를 줄인다고 얘기한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얼마나 줄일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아마 이번 달 초중순 정도에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 기업마다 상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구조조정 방향 이런 걸 잡는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렇다면은 혹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석유화학 설비라든가 어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풀었었는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980년대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본은 사실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초기에는 아까 제가 수평통합이라고 말씀드렸던 업체들끼리 그냥 사업부를 떼내서 합치는 정도에 네. 그쳤었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설비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1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꽤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업체별로 이해관계를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2010년대부터 설비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범용 제품들을 줄여나가면서 일본 업체들은 스페셜티를 많이 했고요. 범용 제품이란 게 어떤 거? 예를 말씀하시는 들면 거죠? 저희가 흔히 쓰는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범용 제품이라고 부르고 네. 예를 들면 스페셜티. 가전 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스페셜티 쪽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일본이 예전에 또 IT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T 쪽으로 소재 쪽을 육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화학보다는 그런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두고 이쪽으로 개발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 업체들의 체질이 많이 변화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40년간 이렇게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해오는 사이에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몸집 불리고 설비를 맞습니다. 많이 늘려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형 성장에 집중을 했었죠.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와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일본은 그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외형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우리가 규모를 늘렸던 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실은 외형을 좀 축소를 시키고 스페셜티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했던 거는 최근에 좀 약간 패착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과 같이 똑같이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황과 시대가 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어쨌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내수에 맞게 회사 그 규모 사이즈를 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출 경쟁력이 앞으로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수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내수 사이즈에 맞게 규모를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5% 정도의 규모 축소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수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 방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전방 산업도 굉장히 좋은 산업에 같이 함께 성장을 보였었던 모습들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그 경쟁력 있는 산업들과 같이 이제 함께 해서 소재 산업들을 좀 키워나가면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어쨌거나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뭐 정부 기금을 또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또 세제 혜택이라든가 전기료 감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 대비해서 원가 부담이 또 한 번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전기료를 조금 내려주는 방안이라든지 혜택을 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을 좀 기존 얼마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대략 한 20-30% 정도는 원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언제보다요? 대략 한 1년 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황도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기료를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좀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길게 보면 뭐 어제도 그 공청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고부가 제품 투자할 때 세제 감면이라든지 네. R&D를 R&D를 하게 되면 그때 금융 지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성에 합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는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뭐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그나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법이다 이러면서 지금 법 제정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석유화학 업체들이 뭐 워낙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방안이라도 좀 제시해 주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제 25%라고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진행될 것 같고요. 방향성이. 그렇다면은 투자자들도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아무래도 이 구조조정의 타임라인이 아까 제가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연말까지 얼만큼 본인들이 규모를 줄일지에 대해서 내용을 써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타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덜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무적인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건전한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은 향후에 구조조정이 돼서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네.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재무 구조가 좀 좋은 업체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약간 않나.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조금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위기의 석유화학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 기업 각각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줄여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설비를 폐쇄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돈 받지도 못하고 설비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설비를 외부로 팔고 싶을 거예요. 예, 네. 그냥 고철덩이로 없애는 것보다는 외부로 파는 게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산업이 기간 산업입니다. 예, 석유화학 제품이 결국은 우리 2차 전지가 지금 커지는 데 있어서도 네, 기반이 석유화학이 맞습니다. 됐었고요. 예. 그래서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